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43세 여성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 속 내용이랑 많이 다르지만 저는 동거남의 정체를 전혀 모른 채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남편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겨주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덕분에 운영하던 미용실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집에 틀어박혀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보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군요. 이제는 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되게 당한 이유는 남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상형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잘생긴 외모였거든요. 저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아주 심했습니다. 소개받을 남자가 생기면 무조건 사진부터 요구했죠. 그리고 제가 잘생긴 남자를 원하는 만큼 저도 제 외모를 바꾸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어려서부터 치장하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을 헤어 디자이너로 정했었죠. 대학에서 헤어 디자인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에 정식 미용사가 되어서 대형 헤어샵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샵은 유명 연예인이나 배우들도 많이 찾아오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헤어샵이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먼저 일하고 있던 대학 선배 언니가 원장님에게 말해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첫 직장이고 절 추천해준 선배 언니가 있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내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장비들을 세팅해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중에는 원장님도 열심히 하는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기술들을 제게 전수해 주셨어요. 1년이 지났을 때쯤에는 남자 모델의 전속 디자이너로 배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제법 잘 나가는 모델이어서 만나기도 전에 설렜었죠.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헤어스타일을 만지려고 그 어떤 스태프보다 가까이 가다 보니 제 치장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남자 모델을 수연 씨라고 부르며 남몰래 가슴 떨려 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제가 수연 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른 남자 모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 모델이 제가 수연 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나 보죠. 어느 날 수연 씨가 제게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내보자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백받았다고 생각했죠. 요즘 흔히들 말하는 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수연 씨가 출연하는 패션쇼도 가게 되었는데요. 제 예상대로 수연 씨도 자기 동료들에게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수연 씨 이야기를 하며 걱정하였습니다. 너 이수연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야? 이수연 그 사람 바람피다 걸려서 난리 난 거 모르고 있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 씨가 바람이라뇨. 제가 화들짝 놀라 어디서 들은 소문이냐고 따지니까 수연 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더군요. 옛날부터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주위에 여자가 많아서 트러블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죠. 잘생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수연 씨가 저한테 잘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친구라고 소개해줘서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 앞에서 수연 씨를 감쌌어요. 언니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마. 수연 씨가 나 몰래 그런 적도 없고 나한테 애매하게 군 적도 없어.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소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괜히 참견했다. 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나도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미안해. 저는 언니가 사과해서 넘어가 주었죠. 그 당시에는 수연 씨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희들의 연애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던 거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6개월 뒤에 수연 씨랑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이가 가까워져서 반말도 하고 수연 오빠라고 호칭을 바꿔 부르게 되었죠. 그런데 아예 같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오는 전화를 몰래 나가서 받는다거나 저 몰래 새벽에 나가는 일이 빈번해졌거든요. 결국 제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오빠가 여자들이랑 몰래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헤어지겠다고는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오빠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강수를 뒀습니다. 오빠, 이렇게 바람 필 거면 헤어지자. 뭐하러 나랑 사귀는데? 뭐? 헤어지자고?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 헤어져. 그 여자들한테 가서 만나달라고 해. 오빠 나 억지로 만나는 거잖아. 아니야, 혜영아. 내가 잘못했어. 사실 네가 오해한 거야. 난 그런 짓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저는 오빠가 잡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으려고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고 매달리는 오빠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오빠가 아직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전 그것도 모르고 오빠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되었지만 한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오빠와 이혼하게 되는 상상을 하니 무척이나 괴로웠거든요. 이제는 연애할 때처럼 헤어지자는 강수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용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오빠가 웬 여자랑 안방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여자 모델이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 모델을 본 순간 이젠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다른 여자를 안방에 들일 생각을 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우리 그냥 누워만 있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짓 안 했다고.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뱉길래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결국 못 참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니까 오빠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남편을 놓칠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끝내 내연녀를 선택했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게 된 후로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할 정도로 좋은 남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재혼은 거의 포기해버렸죠. 그러다 7년 뒤에 미용실 단골 손님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규철 씨, 규철 씨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주 오라고 먼저 다가가니까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규철 씨는 저보다 5살 연하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끌린 이유는 당연히 잘생긴 얼굴 때문이었는데요. 규철 씨랑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니까 이번에도 주위 사람들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규철 씨랑 재혼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미용실까지 찾아오며 지금 결혼하지 말고 조금 더 만나보라고 재혼을 뜯어말린 적도 있었죠. 지금 결혼은 안 된다.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1년, 아니 2년만 더 만나봐.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어. 엄마, 오래 봐도 모르는 게 사람이야. 이번엔 내가 다 봤다니까? 여자 관계도 깨끗한 사람이야.
너 그놈 잘생겨서 그러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얼굴 반반한 것들은 인물값 하는 법이야. 이왕 재혼할 거면 조건 좋고 푸근하게 생긴 사람한테 가야지.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다시 생각해봐. 푸근하게 생긴 사람은 바람 안 펴? 규철 씨가 잘생겨서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엄마가 집에 가서도 매일 전화를 하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재혼하다가 또 이혼하게 될까봐 걱정됐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도 참, 내가 무슨 바람을 핀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만난 여자도 4명밖에 없어. 가볍게 만난 적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몰라? 그래, 자기 진지한 거 나도 알지. 자기 한번 연애하면 3, 4년씩 연애했다며. 나는 자기 믿어. 저는 남편의 연애사를 전부 알고 있었고 연애나 결혼에 대해 진지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동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하더라도 애는 2년 뒤에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동거를 해본 적이 있어서 동거부터 시작하자는 조건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동거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저랑 같더군요.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아무리 맞춰봐도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동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납득이 돼서 오케이 했지만 두 번째 조건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결혼 전에 동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애는 2년 뒤에 가지고 싶은 거야? 여보, 내 나이를 생각해야지. 내일 모레면 40이야. 지금 당장 임신해도 노산인데 2년 뒤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무턱대고 애부터 만드는 건 부담스러워. 내가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게다가 당신이랑 신혼도 즐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2년 뒤에 이세 계획 세워보자. 다른 이유는 몰라도 저랑 신혼을 즐기고 싶다는 말을 하니 설레더군요. 남편은 저랑 다르게 초혼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은 너무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세를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랑 보내는 신혼기간이 너무 즐거워서 이세가 생기면 질투가 날 것 같다고 하니 더 이상 임신 계획을 세우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다른 여자들에게 눈 돌리는 전 남편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회사와 집만 오가는 남자라서 다른 여자랑 지내는 꼴을 못 봤습니다. 주말이 되면 하루 종일 저랑 시간을 보냈고 요리도 잘해서 주말에는 남편이 집안일은 물론이고 식사 준비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저의 재혼은 누구보다 행복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둬? 나한테 그만둔다는 말 없었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복지도 너무 안 좋고 승진도 안 되는데 계속 다녀봐야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뒀어. 그럼 좀 쉬다가 취직 준비하려고? 취직은 안 할 거야. 사업을 할까 하는데. 오래전부터 구상해둔 일이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뭐? 사업?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지만 정말 대책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하나씩 알아보고 있다며 영업을 위한 새 차를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당연히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처럼 떼를 쓰더군요. 당신도 사람들 많이 만나봐서 알고 있잖아. 요즘은 겉모습이 중요하다니까? 사업하려면 지금 차 가지고 안 돼. 아우디를 타고 다녀야 사람들이 나랑 말이라도 섞어주지.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차 한 대만 뽑아줘. 저는 안 사주려고 했는데 남편의 허름한 차를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차를 끌고 다녀서 무시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차를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돈을 억지로 끌어써서 무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비싼 차 하나 사줄 수 있는 여유는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남편이 제가 사준 벤을 끌고 다니더니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앞에서부터 남편을 졸졸 따라다니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들어와?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아, 피곤하게 왜 이래.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제가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저를 달래더군요. 사업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화를 내니 남편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미용실 손님 몇 명이나 왔는지, 오늘은 얼마나 벌었는지 물은 적 있어? 근데 왜 나한테 묻는 건데?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남편이 이렇게 물으니까 순간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주말 부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더라고요. 재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남편이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항상 피임을 했습니다. 제가 애를 가지자고 보챌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바람피나 감시라도 했을 텐데 건물주가 월세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와 건물주 할머니는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임차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그 할머니를 좋아하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자식들하고 의절까지 했을 정도로 지독하게 돈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새들어 있는 건물이 할머니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 할머니와 자식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통은 공동명의라든가 건물을 처분해서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법도 한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건물을 독차지하려고 험한 말까지 하더군요. 건물주 할머니가 자식들이랑 소문이 날 정도로 싸웠고 결국은 서로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할머니가 건물을 차지하게 되었고 자식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고 해요. 저도 그 소문을 전해 듣고 할머니를 정말 안 좋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저보고 보증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넌 요새 장사가 잘 된다며? 200만 원 더 줘야겠더라. 네? 할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 요즘 장사 안 돼요. 누가 장사 잘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장사 잘 된다고 보증금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요즘 유명한 맛집들도 월세 다 올린다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럼 장사 잘 안 되면 보증금 깎아주시나요? 월세라도 덜 받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 좋게 넘어갔을 테지만 제가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말투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차인들을 늘 무시하며 가게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저는 미용실이라고 불렀고 야채 가게 하는 사람을 야채라고 불렀습니다. 제 가게에 수시로 찾아와서 잔소리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손님이 있는데도 물을 많이 쓴다느니, 밤에 전기를 켜놓고 간다느니 별 영양가 없는 잔소리로 수치심을 주었죠. 점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받는다고 하면 모를까,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장사가 잘 되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보증금 몰려받으실 거면 제가 나갈게요. 끝까지 이러실 거면 제가 나간다고요. 그래? 나가는 건 네 마음이지만 보증금은 당장 못 주니까 알아서 해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약도 거의 끝났고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2년이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보증금 받고 싶으면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가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는지 배짱을 부리시더라고요. 고작 몇백만 원 더 받으려다가 세입자가 나가게 됐으니 짜증이 많이 나셨나 봅니다. 저한테 욕을 하면서 난리를 피우시길래 저도 할머니를 내쫓으면서 소리쳤죠. 알겠어요. 고발할 테니까 나가시라고요. 저도 많이 참았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고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 해라. 누가 겁낼 줄 알아? 어린 년이 겁도 없이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결국 제 손에 내쫓긴 할머니께서 욕을 하시면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도 있으니 적당한 상가가 있는지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바로 미용실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단골들에게 미용실을 옮긴다는 말도 해두며 상가 자리를 알아보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선 상가가 미용실하기에 딱 좋아 보이더라고요. 며칠 뒤에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상가 건물주를 만나게 되었죠. 건물주분께서 정말 친절하고 성격 좋아 보였습니다. 그전 건물주였던 악질 할머니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건물주분이랑 금세 친해져서 자기가 가진 건물이 남편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여기까지 버티신 게 대단하다고 치켜세우며 남편 뒷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말하다가 미용실 앞에 붙여둘 현수막 업체도 추천하게 되었죠. 이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고 옮긴 미용실로 와주길 바랬는데 저렴하면서 친절한 업체를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까지 만나고 오니 웬일로 집에 남편이 있더군요. 제가 새로 지은 신축 상가에 미용실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니 남편이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뭐? 신축 상가?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미용실 옮긴 거야? 당신은 말한 적 있어? 내가 무슨 사업하고 있냐고 물어봐도 말 안 해줬잖아. 아니,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업은 말도 안 해주면서 미용실을 새로 오픈했다고 화를 내다뇨. 게다가 남편이 지금 당장 건물주를 만나보자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 남편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언쟁이 끝나지를 않아서 다음날 남편이랑 같이 상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를 만난 남편이 미용실을 자기 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내가 운영할 미용실인데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남편이 또 앞뒤 안 맞는 말들로 우기길래 그냥 제 명의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막아서더니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또 어젯밤처럼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지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어젯밤이랑 다르게 건물주랑 부동산 사장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웠죠. 얼른 이 순간이 끝나길 바라면서 남편에게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미용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었죠. 당연히 남편이랑 이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제 잘못이었죠. 남편이랑 영원히 살 생각에 미용실을 누구 명의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제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건 곧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새로 지은 상가에 미용실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라진 첫날 몇 번이나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이틀이나 기다려보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제가 남편의 가출을 신고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가려던 찰나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쪽 남편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니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을 치거나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고 남편을 기다렸죠. 그런데 미용실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꾼 것도 그렇고 이상한 메일도 신경 쓰여서 남편의 금융거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 그 수상한 메일을 또다시 받게 되었거든요. 그 메일에는 제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분명히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두긴 했지만 그날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상해 보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제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힘들어져서 집에만 있으니 수상한 메일이 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으면 연락처를 남기라는 메일을 본 순간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괴로워하는 것보다 진실을 알아차린 후에 괴로워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연락처를 남겼죠. 며칠 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웬 여자가 메일을 보낸 사람이라며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더군요. 지금 만나자고요?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해코지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당신 남편에 대해서 꼭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경미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짜 경미일까 하는 생각으로 만나기로 한 커피숍으로 가보니 그곳엔 정말로 경미가 앉아있더군요.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세상엔 참 희한한 일이 많은 것 같아. 희한한 일이라니? 너 설마 내 남편이랑 만났던 사이는 아니지? 왜? 그래 보여? 경미의 표정을 보니 제가 전곡을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경미가 남편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충격적인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꾸미고 있었던 음모를 말해 주었죠. 그걸 들은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미와 저는 친하게 지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시작하고 경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인데요. 경미는 저랑 멀어진 사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직장일에도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되풀이하다 보니 모든 일에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혼자 여행을 갔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번아웃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대로 그냥 두면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미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카페를 차렸다고 해요. 하지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여전해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놈이 결혼한 줄도 몰랐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서 가게 하고 있는 여자들한테만 접근하고 있었더라고.
너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거야. 남편은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경미가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약혼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경미를 꼬신 레퍼토리를 들어보니 제가 당한 것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뭐? 그 자식이 동거 먼저 하고 애는 나중에 가지자고 했다고? 그래, 너랑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여자들이 더 있을 수 있어. 경미한테도 동거하자고 접근해놓고 막상 같이 살게 되니 1년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핑계로 돈을 요구한 것이죠. 여보,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착수금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사업? 무슨 사업 할 건데? 그건 지금 당장 말하기 좀 그래. 내가 자리 잡으면 말해줄게. 아니,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말해줘야 내가 돈을 빌려주던가 하지. 아니야. 내가 다른 애한테 빌려볼게. 그냥 말해달라니까. 됐다. 얼마나 필요한데? 나중에 말해주긴 할 거지? 당연하지. 내가 성공하면 배로 돌려줄게.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당신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그때 한 번만 꺼낸 것이 아니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내가 사업 좀 해봐겠다는데 야박하게 거절만 하냐고 눈물을 터뜨리는 바람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미는 그날 밤 남편이 서럽게 울며 우리 와이프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우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해요.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 몸도 안 좋은데 일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매달리는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경미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남편은 경미가 주는 돈을 받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놈이 노렸던 건 제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옮긴다고 하니까 평소랑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놈의 머릿속에는 미용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돈을 땡긴 다음 도망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미용실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놈은 다른 핑계를 대서 돈을 뜯어내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남편이 도망간 다음에 경미는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포기해버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보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행방불명 신고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 가출이나 바람을 피러 나간 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기분이 나빠 그냥 집으로 와버렸다고 하죠. 그런데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남편을 인천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인천에 출장을 왔다가 제가 사는 동네 근처를 들린 사람이 남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경미와 친했던 단골 손님이 남편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얼굴을 기억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잘생긴 얼굴 때문에 눈에 띄어서 다행이었죠. 경미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저랑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경미가 근처에 원룸까지 구해놓고 한 달 동안 저랑 남편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도망가 버리자 제게 메일을 보냈던 겁니다. 나는 그 자식이 이렇게 빨리 도망갈 줄 몰랐어. 이번엔 잡을 줄 알았는데 한 발 늦어버려서. 마음 같아서는 제 집에 들이닥쳐서 그놈을 요절내버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짜고짜 집에 들이닥치면 불륜을 저지른 죄밖에 잡지 못하니 남편이 제게 무슨 사기를 치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다가 남편을 놓쳐서 분하다는 말까지 제게 해주었죠. 어떻게 하면 그놈을 잡을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런 짓 저런 짓 저지르고 있을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에서 연락 온 거 없었어? 여러 번 찾아가 봤는데 남편 찾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라고. 경찰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직접 나서자. 그놈이 또 이 근처 여자들한테 접근하고 있을 거야. 경미는 경찰들이 사람이 사라졌어도 남자라고 찾지도 않는 마당에 이런 사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워낙 강력범죄가 많은 상황이라 마누라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일은 사건 축에도 끼지 못할 거라고 하네요. 믿었던 남편에게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놈을 찾아내서 요절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고 했죠. 그러다 사람을 찾아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은 경미와 제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역시 이런 일은 경찰보다 흥신소 직원들이 전문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이 어디에서 뭐라고 사는지 주소와 사진들을 보내주더군요. 남편이 경기도에서 다른 내연녀와 애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와 동거를 하면서 출장을 핑계로 내연녀와 지냈던 거죠. 내연녀와 장을 보러 가는지 애를 안은 채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내연녀 얼굴이 왠지 모르게 익숙해 보이더군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분에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었죠. 저는 남편 예언녀가 누군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미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더군요. 우리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애 키우고 있었던 거야? 이런 미친 자식. 혜영아, 당장 이것들 깜빵에 넣어주자. 뭐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잡으러 가야지. 그때 갑자기 그녀가 누군지 떠올라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김땡땡,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 내연녀의 정체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델인 김땡땡이었습니다. 제가 잡지 촬영차 출장을 갔을 때 만난 적 있는 모델이기도 했죠. 경미는 제 말을 듣자 깜짝 놀라서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해놓고 저희 둘이서 경기도 땡땡에 있는 빌라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랑 남편이 한참 뒤에 애를 안고 나타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저 좋아서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보다 먼저 경미가 달려가서 그놈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마누라 등쳐먹고 도망가면 잘 살 줄 알았어? 이 쳐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 경미가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긁어놓으니까 깜짝 놀란 남편이 경미를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려가서 그놈을 잡아놓았죠. 저희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남편을 체포하는 사이에 저는 남편 내연녀에게 다가가 물었죠. 너 진짜 양심 없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다 누군지 알고 있어. 그런데 감히 바람을 펴? 저는 내연녀가 죄송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내연녀가 코웃음을 치면서 저를 흘겨보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유명하니까 날 상간녀로 몰아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난 정식으로 혼인신고한 사이야. 상간녀는 오히려 너희들이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나를 상간녀로 고소해보라고. 근데 10년 전에 내 남편이랑 뒹굴다가 걸린 년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뭐? 너 설마? 이제야 기억난 거야? 나 증거도 있어. 네 남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매달린 문자 있다고. 문자? 그거 조작한 건지 어떻게 알아? 너 같은 년 말을 어떻게 믿냐고. 내연녀가 끝까지 재수없는 말들을 내뱉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인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그년 머리털을 죄다 잡아 뜯었을 겁니다. 그년이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며 저를 체포하라고 소리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이거 놔! 전현을 체포해야지. 내가 왜 경찰서 가야 하는데? 그 자식한테 여자가 한둘이었어? 왜 내 책임이야? 내연녀가 난리를 피우면서 소리를 질러대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공범이었다고 해요. 큰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 혼자 사는 여자들을 꼬셔보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애를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되어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본처가 피해자라고 나서서 피해를 입은 동거녀를 상간녀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다른 여성들은 남편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상간녀로 몰리는 게 무서워서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들을 상간녀라고 소송했지만 경찰이 남편과 내연녀가 벌인 사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그 인간들을 구속해버렸는데 내연녀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더군요. 저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그년이 제 가정을 2번이나 파탄낸 것이 드러났고 제가 아니라 내연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경미와 저는 그들이 살고 있던 빌라와 현금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랑 내연녀는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버렸죠. 어차피 그 인간들은 돈 같은 건 필요도 없을 겁니다. 교도소에 가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니까요. 경미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복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경미의 도움으로 파렴치한 남편과 뻔뻔스러운 내연녀에게 세상이 무법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